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박이원이라 불리는 명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기이한 병을 고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 그 명성이 한양 도성까지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박이원은 평생 모은 재물로 큰 약방을 차렸고 그의 집 문턱은 밤낮 없이 찾아오는 병자들로 다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법, 박의원 또한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지자 평생을 일군 가업을 물려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의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박동수는 어려서부터 셈이 빠르고 이제 밝았으나 의술을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 아닌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술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아버지 몰래 약재 값을 올려받거나 가난한 병자들을 문전박대하여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사곤 했습니다. 반면 차남 박인수는 심성은 우직하고 착하나 의술을 배우는 재주는 형보다 더디고 셈도 어두워 늘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인수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큰 복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 덕화였습니다. 덕화는 몰락한 의원 다문의 딸로 비록 가세는 기울었으나 어려서부터 어깨 너머로 익힌 약초 지식이 해박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의원은 중대 발표를 하겠다며 두 아들과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 의원은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하더니 품 안에서 두 개의 열쇠를 꺼내어 좌좌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번쩍이는 황동으로 만든 묵직한 열쇠였고 다른 하나는 녹이 쓸어볼 품 없는 무쇠 열쇠였습니다. 내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약방을 꾸려가기가 벅차구나 하여 오늘 너희 형제에게 내 전 재산과 가업을 물려주려 한다 허나 의원의 길은 생명을 다루는 엄중한 것이니 너희의 그릇을 시험하여 그에 맞는 유산을 줄 것이다. 박동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황동 열쇠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박 의원은 먼저 황동 열쇠를 가리키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황동 열쇠는 우리 집안의 보물인 약재 창고를 여는 것이다. 저 안에는 내가 평생을 모은 수백 년 묵은 산삼과 최상품 녹용, 그리고 구하기 힘든 사양과 우왕 등 천금을 호가하는 명약들이 가득 차 있다. 이것을 가지면 당장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게다. 박동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 약재들을 팔아치워 벌어들일 막대한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녹슨 무쇠 열쇠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무쇠 열쇠는 저기 보이는 뒷산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너희도 알다시피 저 사는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 가기만 해도 피부가 썩어 문드러진다며 기피하는 곳이다. 자풀과 독초가 무성하여 짐승조차 살지 않지. 허나 내 듣기로 저 산 깊은 곳에는 잘만 다스리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희귀한 약재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한다. 자, 이제 선택하거라. 장남인 동수 내가 먼저 고르거라. 박 의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동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황동 열쇠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의원이라면 응당 확실하고 값비싼 약재가 있어야지요. 있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말에 목숨을 걸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흉물스러운 뒷산은 저도 안 가질 터이니 저는 당연히 약재 창고를 택하겠습니다. 박동수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동생 부부를 비웃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박 의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차남 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수는 창고를 택했다. 인수야, 너는 남은 뒷산을 받겠느냐? 아니면 형에게 창고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나눠달라 사정해 보겠느냐? 박인수는 난감한 표정으로 아내 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뒷산은 그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독한 풀냄새와 음산한 기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저주받은 산이라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빈털터리가 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덕화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손등을 한번 두드려 안심시킨 뒤 시아버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저 뒷산을 받겠습니다. 그 말에 박동수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재수 씨가 드디어 실성을 하신 게요. 저 독초밭을 받아서 무엇에 쓰려 하오? 뱀이나 잡아먹고 살 셈이오? 박동수의 조롱에도 덕화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아버지께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독초와 약초는 본래 그 뿌리가 같습니다. 쓰임새를 모르면 독이 되나 그 이치를 알면 천하의 명약이 되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아버님께서 희귀한 약재가 있을 수 있다 하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완성된 약재는 언젠가 바닥나기 마련이지만 약초가 자라는 땅은 영원한 것이니 저희는 그 땅에서 의원의 근본을 찾겠습니다. 박 의원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당찬 대답에 아주 찰나의 순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으나 이내 엄한 표정으로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그리하거라. 이제부터 약재 창고는 동수의 것이요. 뒷산과 그 옆 오두막은 인수의 것이다. 각자 선택한 대로 살아가도록 해라. 박 의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동수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집안의 하인들을 시켜 동생 부부의 짐을 싸게 했습니다. 아버님 말씀 들었지? 이제 이 기와집과 창고는 내 것이다. 너희는 저 뒷산 옆 오두막으로 썩어지거라. 내 약재 냄새에 너희 퀴퀴한 독초 냄새가 섞일까 걱정이니 당장 나가. 형님, 아무리 그래도 형제인데 어찌 이리 매정하게. 경님, 이제 너와 나는 사는 세상이 다르다. 나는 천금을 호가하는 사양과 녹용을 다루는 대상이 될 몸이고 너는 독풀이나 뜯는 신세가 아니더냐.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라. 박인수와 덕화는 변변한 세간살이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작은 아들 내외가 참으로 미련한에 굴러들어 온 복을 차고 썩은 산을 택하다니. 저 산 근처에는 풀 한 포기도 독이 올라 있다던데 저기서 어찌 살려나 몰라. 차가운 바람이 부는 뒷산 어귀 쓰러져가는 오두막 앞에 선 박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려한 약재 창고를 형에게 빼앗기고 험한 독초 밭만 남은 현실이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덕화는 오두막 뒤편에 무성하게 자라난 남들이 보기엔 그저 흉물스러운 보라색 꽃을 보며 비장한 눈빛을 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형님은 겉모습만 보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생명을 볼 것입니다. 저 산이 우리를 살리고 언젠가는 병든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부인이 그리 말하니 나도 믿어보겠소. 내 비록 아둔하나 몸쓰는 일은 자신 있으니 부인이 시키는 대로 저 산을 일구어 보리다. 그렇게 박동수는 약재 창고의 열쇠를 흔들며 호의호식하기 시작했고 덕화와 박인수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뒷산 오두막에서 기약 없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덕화와 박인수가 뒷산 오두막으로 쫓겨난 지 어느덧 달포가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코를 쥐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두막 굴뚝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 속에서는 맵고 아린 독초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오두막 마당에는 험상궂게 생긴 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잎이 투구 모양을 닮은 초, 뿌리가 맹독을 품은 부자, 잘못 먹으면 혀가 마비된다는 천남성 등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만지기조차 꺼리 흉물스러운 풀들이었으나 덕화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인, 이 풀들을 정말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이오? 캘 때 손끝이 저릿저릿한 것이 도끼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혹여나 부인이 다칠까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소. 박인수는 산에서 캐온 흙투성이 부자 뿌리를 내려놓으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독풀즙에 닿아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덕화는 남편의 거친 손을 조심스레 잡고 미리 준비해둔 감초 물로 씻어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염려 마십시오. 독과 약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독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운이 세다는 뜻이지요. 이 도끼를 불과 물로 다스려 법제하면 꽉 막힌 혀를 뚫고 죽어가는 양기를 되살리는 천하의 명약이 됩니다.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을 주신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덕화는 말을 마치자마자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맹독을 가진 부자를 쌀뜨물에 담가 도끼를 빼내고 찌고 말리기를 9번 반복하는 구중구포의 과정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찌는 솥단지 앞을 지키느라 덕화의 얼굴은 숯검댕이가 묻고 땀범벅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가 마을 중심가에 위치한 박동수의 기와집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박동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대한 약재 창고를 열어젖히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최고급 당귀, 녹용, 산삼 등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쟁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약재의 효능을 살피기보다는 저울에 달아 무게를 재고 장부의 숫자를 적어 넣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보게, 이번에 들어온 녹용 때깔이 아주 좋구나. 이것은 최진사댁에 보낼 것이니 각별히 포장에 신경 써라. 그리고 저기 구석에 있는 묵은 당귀는 겉보기에 좀 상했으나 냄새는 나쁘지 않으니 잘게 썰어 말린 뒤 서민들에게 파는 약첩에 섞어 넣거라. 어차피 무식한 것들이 약재 맛을 어찌 알겠느냐. 나으리, 그래도 곰팡이가 핀 것은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교탈이라도 나면 관아에 고변이 들어갈까 저어댑니다. 네, 이놈, 감히 주인의 명에 토를 다느냐. 약재 값이 금값인데 그걸 버리다니. 적당히 꿀에 절여 환약으로 만들면 아무도 모른다. 장사람 본디 남기는 것이 있어야 하는 법. 참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박동수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약재의 질보다 포장에 공을 들였고 병자의 상태보다 돈주머니의 두께를 먼저 살폈습니다. 마을에 가벼운 돌림병 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그는 이때다 싶어 약재 값을 2배, 3배로 올려버렸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약방 문턱만 바라보고는 한숨을 쉬며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마을의 민심이 흉흉해질 무렵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동수의 약방 앞에서 며칠을 굶주린 늙은 거지가 고열에 시달리다 쓰러진 것입니다. 거지는 덜덜 떨며 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열이 펄펄 끓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외출하려던 박동수는 문 앞을 막고 있는 거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코를 막고 손을 휘저으며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에이, 재수원 붙었네. 아침부터 웬 흉물이 대문 앞을 막고 있는 게냐. 여봐라, 당장 이 거지를 끌어내라. 내 귀한 옷에 병균이라도 옮을까 겁난다. 하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거지를 짐짝처럼 밀어냈습니다. 거지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했습니다. 그때 약초를 캐러 가던 덕화와 박인수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인수는 얼른 지게를 내려놓고 거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형님,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을 이리 내치시면 어찌합니까? 의원집 대문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보고만 계실 겁니까? 박동수는 동생을 보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오호라, 뒷산에서 독초나 캐더니 꼴이 아주 말이 아니구나. 내 약방은 돈 있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저런 송장을 치우는 곳이 아니다. 내가 그리 잘났으면 내가 데려다 살리든가 해라. 아 참, 너희 집엔 독초밖에 없지. 하하. 덕화는 말없이 거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맥은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차가운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양기가 다해가는 위중한 증세였습니다. 덕화는 결심한 듯 박인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이분을 우리 오두막으로 모십시다. 아주버님 말씀대로 이분에게 필요한 약은 저 화려한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그 독초에 있습니다. 박인수는 형을 향해 원망스런 눈빛을 한번 보내고는 거지를 등에 업고 서둘러 비싼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박동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미련한 것들 독초를 먹여 사람을 죽이고 관아에 끌려가 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내 알파 아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덕화는 서둘러 거지를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광 깊숙한 곳에서 검은 단지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하면서도 묘하게 구수한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덕화가 구중구포하여 도끼를 완전히 빼고 약성만 남긴 부자로 만든 검은 환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 죽어가는 양기를 되살리는 회양구급의 묘약이었습니다. 어르신, 정신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약을 삼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몸속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덕화는 환약을 따뜻한 물에 개어 거지의 입에 조심스레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박인수는 옆에서 마른 수건으로 거지의 식은땀을 닦아주며 초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약을 먹인 지 반나절이 지났을까 거지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분이 왜 이러시오? 혹시 약에 도끼가 남았던 것은 아니오? 아닙니다. 명현 현상입니다. 약 기운이 몸속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증거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덕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맞잡은 두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만약 이 노인이 잘못된다면 박동수의 말대로 살인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만든 약과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을 믿었습니다. 얼마 후 거지가 하는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잿빛이던 얼굴에는 어느새 발그레한 혈색이 돌고 있었고 펄펄 끓던 열도 씻은 듯이 내려 있었습니다. 거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자신의 몸을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온몸이 따뜻하고 기운이 도는 것이 마치 다시 태어난 것만 같습니다. 부인이 저를 살려주신 겁니까? 거지는 덕화의 발치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박인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부인의 약이 정말 사람을 살렸소. 그 무시무시한 독초가 정말 약이 되었단 말이오. 덕화는 거지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살아나신 것은 어르신의 명이 아직 다하지 않은 덕분입니다. 이 약은 몸을 데우는 힘이 강하니 며칠간은 찬바람을 쐬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죽어가던 거지가 뒷산 오두막의 약을 먹고 벌떡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자네 들었나? 그 거지 노인 마리아 박 의원 큰아들이 내쫓았는데 작은 며느리가 독초를 먹여 살렸다더군. 독초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독을 먹고 어찌 살아나? 그러게 말일세 헌데 그 약을 먹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기운이 펄펄 난다지 뭔가 동순의 비싼 산삼보다 덕한의 독초가 더 잘 듣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이 소문은 곧 박동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분기탱천하여 약방의 집기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뭐라? 그 천한 거지를 살려내? 독초 따위가 내 산삼보다 낫다고? 이 무식한 백성들이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감히 내 약방의 명성의 흠집을 내다니 내 가만두지 않겠다. 박동수는 하인을 시켜 동생 부부의 동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검은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살아난 것이겠지. 독초는 독초일 뿐이다. 내 이번 기회에 저것들이 다시는 약을 짓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버려야겠다. 어디 두고 보자. 밤이 깊어가는 시각, 박동수의 약방에서는 은밀한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뒷산 오두막에서는 덕화와 박인수가 몰려올 병자들을 위해 밤을 새워 약초를 법제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박동수의 눈빛과 생명을 향한 덕화의 진심, 어린 눈빛이 어둠 속에서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마을을 덮친 것은 단순한 곧불이 아니었습니다. 뒷산 오두막에서 거지 노인이 살아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오한을 느끼며 쓰러졌고 한 번 열이 오르면 헛소리를 하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것은 역병이었습니다. 공기를 타고 번지는 병 많은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약방을 가진 박동수에게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초기에 그는 창고에 쟁여둔 약재들을 비싼 값에 팔아치우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역병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의 자랑거리였던 수백 년 묵은 산삼과 최상품 녹용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약재 창고 안 박동수는 등잔불 아래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빈 상자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벌써 재고가 바닥이라니. 이대로라면 약방 문을 닫아야 할 판이 아닌가. 내 명성이 땅에 떨어지면 그동안 쌓아올린 부와 권세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안 돼.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박동수의 눈길이 창고 구석에 방치된 자루들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습기를 먹어 썩어가는 칡뿌리와 말라비틀어진 도라지, 그리고 곰팡이, 핀 당귀들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다 버렸을 쓰레기들이었으나 탐욕에 눈이 먼 박동수의 눈에는 그것들이 황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산삼과 도라지를 어찌 구분하겠느냐. 겉포장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그만인 것을 이것들을 잘게 썰어 꿀에 재우고 비단으로 감싸면 천하의 명약으로 둔갑할 것이다. 박동수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썩은 뿌리들을 다듬게 하고 화려한 색색의 비단 주머니와 자개 상자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약의 효능은 사라지고 오로지 비싼 약처럼 보이게 하는 거칠에만 남았습니다. 듣거라, 이 환약은 내 가문의 비법으로 만든 만병통치약이다. 이것을 먹으면 어떤 역병도 낫는다고 소문을 내라. 단 재료가 귀하니 값은 지금의 10배로 받겠다. 돈 없는 것들은 얼씬도 못하게 해라. 박동수의 약방 앞은 다시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은 집문서와 땅문서를 들고 와 박동수의 가짜 약을 사갔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은 환자들은 차도를 보이기는커녕 복통과 구토를 일으키며 더욱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박동수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미련한 것들! 내 약은 신약이라 정성이 부족하면 듣지 않는 법이다. 내 놈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병을 이기지 못한 것을 어찌 내 탓을 하느냐? 한편 뒷산 오두막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덕화와 박인수는 밤잠을 잊은 채 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덕화는 독초인 천남성과 부자를 법제하여 도끼를 빼내는 작업에 온 힘을 쏟았고, 박인수는 아내를 도와 약초를 빻고 불을 조절했습니다. 오두막 앞마당에는 가마솥에 개가 걸려 쉴 새 없이 김을 뿜어냈습니다. 역한 냄새는 사라지고 구수하면서도 쌉싸름한 약 냄새가 뒷산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병자들은 오두막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돈이 없어 박동수의 약방에서 쫓겨난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방님, 줄을 선분들께 따뜻한 물을 먼저 나눠드리십시오. 몸이 차가우면 약효가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이를 안고 온 어미에게는 약을 반만 먹이라고 일러주십시오. 알겠소. 부인헌데 약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오. 뒷산의 풀들을 다 베어다 쓰고 있지만 찾아오는 병자가 너무 많구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이 산은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산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덕화는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맥을 짚고 정성스레 법제한 환약을 건넸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약을 먹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열이 내리고 호흡이 편안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덕화를 생불이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박 의원 댁며느님이 사람을 살리네. 큰 집 약은 먹고 배가 꼬여 죽을 뻔했는데 이 집 약을 먹으니 살 것 같아. 여기가 진짜 의원집이야.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박동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약방은 파리만 날리고 환자들이 가짜 약을 먹고 죽어나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박동수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뒷산 오두막을 진짜 의원이라 칭송한다는 말에 그의 질투심과 허영심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감히 천한 것들이 내 약을 가짜라 매도하고 독초 따위를 명약이라 칭송해?
내 이 꼴은 절대 못 본다. 저것들이 살아있는 한 내 약방은 망하고 내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박동수는 서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은자가 가득 든 주머니와 최고급 비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늦은 밤 관아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평소 박동수에게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던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마을에 도는 역병이 왜 멈추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 동생 놈과 재수 씨가 뒷산에서 삿된 짓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은자 주머니의 무게를 가늠하며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삿된 짓이라니. 그들이 병자들을 구하고 있다는 소문을 내익히 들었네만. 그것은 다 속임수입니다. 그년이 쓰는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맹독을 가진 부자와 천남성입니다. 독초를 태워 그 도끼를 마을에 퍼뜨려 사람들을 병들게 한 뒤 미리 만들어둔 해독제를 나눠주며 인심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술이 아니라 요술이며 백성을 현혹하여 민심을 어지럽히는 반역이나 다름없습니다. 박동수의 거짓말은 교묘했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탐욕을 감추기 위해 덕화의 진심을 도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사또는 은자를 챙겨 넣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병을 잡지 못해 상부의 질책을 받을까 걱정하던 차에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그런 고얀 짓을. 독초로 백성을 병들게 하고 저만 살겠다고 약을 팔아? 내 당장 그 요망한 것들을 잡아들여 엄벌에 처하겠네. 다음 날 아침 뒷산 오두막은 평소처럼 병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덕화가 밤새 달인 약물을 항아리에 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난데없이 이놈들아 다 비켜라 하는 고함과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현. 내가 독초를 삶아 마을에 도끼를 퍼뜨린다는 죄인 덕화냐? 사또의 명이시다. 당장 이 요물을 포박하고 저 흉물스러운 오두막과 약단지들을 모두 박살내라.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우리는 병자를 살리고 있었을 뿐이오.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려 하시오? 박인수가 온몸으로 포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포졸들은 몽둥이로 박인수를 내리쳐 쓰러뜨리고는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덕화가 몇 달을 밤새워 법제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환약이 든 항아리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검은 환약들이 흙바닥에 뒹굴고 약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줄을 서 있던 병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일부는 울며 불며 사정했습니다. 나으리 안 됩니다. 그 약은 우리 어머니를 살릴 약입니다. 제발 그 약만은. 하지만 포졸들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약재들을 발로 지시겨 흙투성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덕화는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생명의 불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멀찍이 서 박동수가 부채로 입을 가린 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박인수에게 다가와 조소했습니다. 내 말하지 않았더냐? 독초는 결국 독이 되어 너희를 칠 것이라고. 감히 형을 능멸하고 주제넘게 의원 흉내를 낸 데가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형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소? 저 약이 없으면 마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형님은 의원도 아니오, 사람도 아니오. 박동수는 동생의 절규를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고 부와 명예는 내 몫이다. 내 창고에 있는 약이나 사 먹으라지. 덕화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서슬퍼런 결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독을 이깁니다. 저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라도 잘 거두어 두세요. 그것이 훗날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덕화가 끌려간 뒤 오두막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뒷산에는 다시금 절망적인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박동수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창고에 남은 썩은 뿌리들을 더욱 화려한 비단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 악행이 곧 자신의 목숨을 옥죄어 올 거대한 덫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덕화가 옥에 갇힌 그날 밤 관아의 안채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사또가 역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사또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헛것을 보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으악! 뜨겁다. 내 몸이 타들어간다. 여봐라. 박 의원 댁 큰아들이 보낸 그 만병통치약을 더 가져오라. 어서! 이방과 하인들이 허둥지둥하며 박동수가 진상한 화려한 자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단으로 곱게 쌓인 환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약을 삼켰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약을 먹을수록 차도는커녕 복통이 심해지고 숨은 더 가빠질 뿐이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검붉게 변해갔고 급기야 피를 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크악! 이게 무슨 일이냐? 약을 먹었는데 왜 더 죽겠단 말이냐? 박동수 그놈을 당장 대령해라. 그리고 옥에 갇힌 그 요물도 함께 끌고 오라. 내 오늘 이 끝을 보고야 말겠다. 새벽녘 관아의 마당에는 서슬퍼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진 가운데 포승줄에 묶인 덕화와 박동수가 나란히 무릎을 꿇려 있었습니다. 그 주위로 몽둥이를 든 포졸들이 살기등등하게 서 있었고 멍석 위에 누운 사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박동수, 내 이놈! 내가 내게 바친 것이 약이냐 독이냐? 내 너를 믿고 그 비싼 약을 먹었거늘 어찌하여 내 명줄이 끊어질 지경이란 말이냐? 박동수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는 마지막 남은 악을 써서 거짓을 고했습니다. 사사또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제 약은 천하의 명약이 틀림없습니다. 허나 저 요물이 퍼뜨린 도끼가 워낙 강하고 사악하여 약효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전현이 옥에 갇혀서도 저주를 퍼붓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당장 전현을 참수하여 도끼를 끊어야 나으리가 사십니다. 박동수의 손가락질에 모든 시선이 덕화에게 쏠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피 묻은 옷을 입은 덕화였지만 그 눈빛만은 횃불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눈과 귀를 가리려 하시니까 독초를 약으로 쓰는 자는 생명을 살리려 하며 약이라 속여 독을 파는 자는 재물을 탐하려 함입니다. 누가 진짜 독을 퍼뜨렸는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내 인연! 주둥이가 살았구나. 내가 쓴 부자와 천남성이 맹독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내가 죄가 없다고 우길 셈이냐? 독도 법제하면 약이 되고 밥도 썩으면 독이 되는 이치입니다. 정 그리 의심스러우시면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덕화의 당당한 태도에 사또는 잠시 신음소리를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증명이라! 어찌 증명하겠다는 게냐? 아주버님은 본인이 만든 그 귀한 만병통치약을 직접 드시고 저는 제가 만든 독초 환약을 사또께 올리겠습니다. 단, 제 약에 대한 의심을 거두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그 약을 먹어 무해함을 증명한 뒤 올리겠습니다. 박동수는 기겁하여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감히 천한 죄인의 약을 사또께 먹이려 하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말을 내뱉느냐. 사또 듣지 마십시오. 전현이 나으리를 독살하려 하는 것입니다. 닥쳐라. 내 놈의 약을 먹고 내가 죽게 생겼다. 저 여인의 말이 일리가 있다. 내 약이 그리 영험하다면 내가 못 먹을 이유가 무엇이냐? 여봐라. 박동수에게 그가 만든 약을 먹여라. 남김없이 먹여라. 포졸들이 박동수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입을 벌렸습니다. 박동수는 비명을 지르며 버텼지만 억지로 입안에 들이밀어지는 자신의 가짜 약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약재가 아니라 썩은 도라지와 곰팡이, 핀 칡뿌리를 꿀에 버무린 오물 덩어리였습니다. 웨크. 박동수는 헛구역질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을 억지로 삼키자마자 배 속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한편 덕화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포졸들이 오두막을 부수기 직전 목숨을 걸고 챙겨둔 마지막 환약 한 알이었습니다. 덕화는 포승줄에 묶인 손을 힘들게 들어올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환약을 반으로 쪼개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이 약이 생명을 살리는 약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덕화는 반쪽짜리 환약을 자신의 입에 털어넣고 꿀꺽 삼켰습니다. 꿀꺽 하고 약이 넘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렸습니다. 덕화는 잠시 눈을 감고 약 기운을 느꼈습니다. 사또, 보십시오. 제 안색에 변화가 있습니까? 이것은 구중구포하여 도끼를 완전히 뺀 순수한 양기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드셔야만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고 사실 수 있습니다. 부디 저를 믿고 드십시오. 사또는 덕화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독을 먹었다면 즉사하거나 피를 토해야 마땅하거늘 덕화의 얼굴에는 오히려 붉은 혈색이 돌고 눈빛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반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동수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뒹굴며 신음하고 있었고 덕화는 꼿꼿이 앉아 사또를 응시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또 입에서 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뜨겁다. 뱃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는구나. 사또의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더니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평온해졌습니다. 열이 내린 것입니다. 사또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자신의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살았다. 열이 내리고 정신이 맑아졌다. 이것은 진짜 약이다. 며느리가 나를 살렸다. 사또의 외침과 동시에 바닥을 뒹굴던 박동수가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배야! 내 배가 끊어질 것 같다. 사또 살려주십시오. 제발 의원을 불러주십시오. 박동수는 얼굴이 햇빛이 되어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토해낸 것은 시커먼 오물과 썩은 뿌리 조각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비단으로 감싸 팔아먹던 그 강욕의 찌꺼기들이 결국 자신의 뱃속을 뒤집어 놓는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사또는 박동수의 추태를 보며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내가 만든 약이라며 자랑하더니 정작 내 놈은 그것을 먹고 죽어가느냐? 내 놈이 판 것은 약이 아니라 백성을 기만하는 독이었다. 여봐라. 당장 박동수 저놈의 약방과 창고를 박살내고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가져오라.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가 박동수의 약재 창고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자개장들이 박살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썩은 칡뿌리, 곰팡이 핀 당귀, 돌가루 섞인 가짜 녹용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악취가 어찌나 심한지 구경하던 백성들조차 코를 막고 물러설 정도였습니다. 만천하에 박동수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하라. 저것이 천하의 명약이라 속여 판 것들의 실체다. 저런 쓰레기를 금값에 팔아치우며 내 목숨까지 위협했단 말이냐. 박동수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덕화가 있는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덕화의 피 묻은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재수씨 아니, 의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배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그 해독제 그 약을 제게도 좀 주십시오. 천금을 호가하는 가짜 약을 팔며 떵떵거리던 박동수가 자신이 독초라며 짓밟았던 덕화의 약 앞에 목숨을 구걸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덕화는 그런 박동수를 내려다보며 슬픈 눈빛을 했습니다. 아주버님, 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버님을 병들게 한 것은 썩은 뿌리가 아니라 아주버님의 썩어빠진 탐욕입니다. 그 독을 뱉어내지 않는 한 천하의 어떤 명약도 아주버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또는 지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박동수는 가짜 약으로 백성을 기만하고 관할을 능멸하였으며 무고한 이를 모함하여 죽이려 한 죄가 실로 무겁다. 저놈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곤장 50대를 쳐서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의원 덕화는 무죄이니 당장 결박을 풀고 그간의 공을 치하여 귀 모시도록 하라. 박동수는 절규하며 포졸들에게 끌려갔고 덕화는 풀려난 손으로 멍든 팔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진 밤이 끝나고 진실이 승리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덕화는 멀리서 절뚝거리며 달려오는 남편 박인수를 보며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박동수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복통을 참지 못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그토록 자랑하던 비싼 약, 아니 탕욕의 찌꺼기가 거품처럼 묻어 있었습니다. 곤장을 치려던 형방 앞에서 박동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놈이 제껴에 제가 넘어가 죽게 생겼구나. 죄인이긴 하나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옥사가 아니라 병막으로 옮겨라. 덕화는 풀려난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사또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 죄인의 몸이라 하더라도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저 자가 지은 죄는 미우나 의원으로서 병자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제가 아주버님을 치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또는 덕화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화는 곧장 박동수가 누워있는 병막으로 향했습니다. 박인수가 약탕관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덕화는 품에서 해독제인 감두탕을 꺼내 박동수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아주버님, 삼키셔야 합니다. 이 약이 뱃속의 도끼를 씻어내 줄 것입니다. 박동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덕화의 목소리를 듣고 억지로 약을 삼켰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덕화와 박인수는 박동수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박동수의 부기가 빠지고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든 박동수는 자신의 머리맡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동생 부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수씨 동생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껍데기에 눈이 멀어 진짜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를 그리도 핍박했거늘 나를 살려주다니. 박동수는 덕화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덕화는 따뜻한 미소로 박동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주버님, 지난 일은 잊으십시오. 독초도 법제하면 약이 되듯 사람의 마음도 잘못을 뉘우치면 다시 귀해지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참된 의술을 펼치시면 됩니다. 그때 병막문이 열리며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은퇴하여 산으로 들어갔던 박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허허, 이제야 내 가문의 의술이 완성되었구나. 아버님, 소자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박 의원은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 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덕화야, 내가 처음에 뒷산에 희귀한 약재가 있을 수 있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그 희귀한 약재란 땅속에 묻힌 산삼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너의 그 해안이었다. 내가 그 험한 독초밭을 생명을 살리는 약초밭으로 바꾸었으니 내가 진정한 내 후계자다. 사또는 박동수의 죄를 묻되 덕화의 탄원을 받아들이고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신 박동수가 부당하게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로 풀었습니다. 또한 사또는 덕화의 공로를 치하하여 뒷산 오두막을 나라에서 인정하는 케민서 분원으로 지정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했던 약재 창고는 문을 닫았지만 뒷산 오두막은 번듯한 의원이 되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박동수는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무명옷을 입은 채 동생 부부를 도와 약초를 캐고 다듬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값을 흥정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먼저 병자들에게 달려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저기 박 의원네 큰아들 좀 보게. 예전에는 돈 없으면 쳐다도 안 보더니 이젠 아주 딴 사람이 되었어. 그러게 말일세. 작은 며느님 덕분에 온 집안이 살아나고 우리 마을도 살았지. 저 집이야말로 진짜 명예 집안이야. 덕화와 박인수 그리고 박동수는 힘을 합쳐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약을 진심환이라 불렀습니다. 거칠애와 위선은 사라지고 오직 생명을 위하는 진심만이 남은 박 의원네 가문은 대대로 칭송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